예, 안녕하십니까. 첫 시간에는 제 소개를 하면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이름은 유병태입니다. 이 이름만 치면은 인터넷상에서 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일단 경비지도사 시험을 치시는데 지금은 참 이 시험이 어려운 걸로 압니다. 2차 시험 때문에 1차는 여전히 절대평가지만 이 2차 시험도 처음에는 절대평가로 치다가 지금은 상대평가로 되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어려운 시험에 들어가죠. 어떤 시험 공부 방법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걸 2회 때 땄습니다. 운이 좋은 거죠, 운이. 예전에는 처음에는 법대 나와가지고 사법시험 공부를 하다가 이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려지책으로 맨 처음에 자격증을 딴 게 주택관리사를 땄습니다. 주택관리사를 따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를 취득을 하고 강의를 하게 돼가지고 강의하면서 경비지도사 강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경비지도사 자격도 취득을 하고 공인중개사 강의를 한 20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강의를 한 20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법무사 시험을 합격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사 시험도 합격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업을 같이 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험 공부 방법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저하고 같이 할 게 1차에서 법학개론 과목을 하실 건데 법대 나오신 분들도 아마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법시험 공부할 때야 기본법 과목을 공부를 다 하죠. 일단 기본법 과목이라면은 일단은 거기에 헌법, 그다음에 여기에 법학개론 쪽에 들어있는 행정법, 그다음에 민법, 그리고 상법, 그리고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그래서 기본적으로 육법전서이라면은 헌법, 민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단행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단행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일단 법관계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강론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사법시험 공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법학개론 과목을 보시면은 사회법 해가지고 사회보장법하고 노동법을 같이 해놨는데 이걸 강론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법대 4년을 다녀도 공부를 못 끝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시험에 적합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법대를 나와가지고 이걸 객관식으로 시험 치기도 쉽지 않은데 경비지도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법대를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법대 안 나오신 분들이 훨씬 많겠죠. 그래서 법대 나오신 분들이라면은 그냥 법학개론 과목 100점 맞으십시오. 법대를 나왔는데 100점을 맞아야 되겠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법대를 안 나오셔서 100점을 맞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런 자격을 취득을 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어쨌든 내는 법대를 나왔으니까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주택관리사 쪽에 들어있는 회계였습니다. 이게 내가 이때까지 접한 시험 과목 중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었어요. 가장 어려운 과목. 왜냐면은 법대를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아마 이게 어쨌든 법대 들어갈 때부터는 산수를 안 하니까 법대 들어가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더하기 빼기가 안 됩니다.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
뭐 사법시험 공부를 갖다가 한 10년 쭉 하고 하니까 더하기 빼기를 뭐 10년 이상 안 하고 이걸 집어봤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오면서 곰곰이 생각했던 게 아마 경비지도사 공부하시는 분들의 법학 개론 과목이 내가 이 주택관리사 할 때 회계를 접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은 회계 공부를 한 후배, 회계학과에 있는 후배 한 명을 불러가지고 이 친구한테 그냥 책을 좀 읽어달라 했습니다. 책을 읽어달라. 그러니까 이 친구도 나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책을 읽다가 선배 이라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설명하지 마라 했습니다. 왜? 네가 설명해도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구태여 왜 읽으라고 했냐면은 일단은 이 책을 딱 펼쳤을 때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맨날 국문으로 되어 있는 법서만 보다가 숫자가 들어있는 책을 보니까 아예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책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뭐 어떻게 이야기하면 좀 뭐 그냥 울렁증이 생길 정도로. 그래서 괜히 주택관리사를 괜히 하기로 했다. 참 내가 정말 어리석은데 사법시험 공부를 그만둘 때 즉 20년 전에 법무사 시험을 쳤더라면 쉬웠을 텐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법무사 시험입니다. 시험 과목이 사법시험 과목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여튼 자취하고 근데 이런 걸 이야기해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어쨌든 그 1차에서 객관식으로 시험 치고 객관식 시험 방법을 잘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 공부할 때 한 번 볼 때 다 알겠다 이런 거는 접으시고 회독수를 좀 늘리십시오. 일단 편안하게 책을 일단 읽을 수는 있게 하자. 읽을 수는 있게 하자. 그래서 이걸 강론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내하고 하면서 이 과목하고 친해져야 되겠다. 요 정도를 가지고 보십시오. 친해지고 나면은 보는 거야. 법학개론 보는 거야. 시간이 얼마 안 걸리죠. 맨 처음에 보니까 법이라니까 뭐 딱딱하게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런데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법이라는 단어가 결국에는 이게 물이 제대로 흐르게 하는 거다. 논리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법학 개론을 공부하면서 거기까지 들어간다면은 너무 어려울 것이고 어쨌든 법이 무엇인가? 내가 뭐 20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법 강의를 어쨌든 민법 강의를 했는데 법대로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하면서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을 왜 해요? 법대로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할 것 같으면은 법 공부를 할 필요가 없죠. 많은 사람이 처음에 딱 법을 접하면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어 선택을 잘못한 거죠. 어렵다가 아니고 안 해본 거죠. 안 해본 거. 안 해본 거. 모르는 거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거하고 어려운 거는 다릅니다. 어려운 거는 해봐도 안 되는 게 어려운 거고 모르는 거는 안 해본 거죠. 안 해본 거. 법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은 어쨌든 입법기관이 정한 것으로서 국민 또는 인간의 권리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 정의인데 뭐 입법기관이라면은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회가 될 것이고 물론 국회만 입법하는 건 아닙니다. 넓게 봤을 때는 국민의 또는 인간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게 전부 다 국회만 제정하는 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뭐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각부 장관령도 있고 어떤 그래서 법 단계설 뭐 전 세계적 공통적인 건데 뭐 사람 이름까지 알 필요 없지만은 켈렌이라는 사람의 법 단계설에 의하면은 헌법을 최고법으로 하고 그 외에 각종의 법률이 있고 그리고 명령, 조례, 규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헌법은 국민의 뭐 권리 의무 그리고 통치 구조 이때 뭐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라면은 이거 우리가 기본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것이고 이러한 기본권의 뭐 어떤 보호 등을 위해서 각종의 법이 있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했던 민법이라든가 뭐 상법 그리고 뭐 행정법 뭐 형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민법, 상법의 절차법으로서 민사소송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형법과 관련된 절차법으로서 형사소송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물론 행정법 내부에 여기도 행정쟁송법 부분을 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법조문에 다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뭐 민법이 가장 방대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맨 처음에 짜여질 때 1118조로 짜여졌습니다. 1118조가 짜여졌는데 세상에 그 무수히 많은 사람, 무수히 많은 관계를 조문 1118개 이런 거 가지고 다 규율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 예하의 명령이라면 이거 결국에 대통령령 이야기합니다. 각부 장관령은 이쪽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규칙의 법적 위치는 이쪽에 위치합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크게 이러한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또 다른 단계에서 분류를 합니다. 분류 방법 가지고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나눌 때 남자, 여자 나누기도 하고 뭐 30대 이상, 30대 이하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동일한 대상을 놓고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 단계설에 따르면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기준에서 공법과 사법을 이야기하고 여기 중간 영역에 있는 것을 사회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거기까지 교과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맨 처음에 법이란 무엇인가 거창하게 나오는데 그냥 보시고 법이란 인간의 행위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준칙을 세우고 그에 사람들이 쫓아서 행위하도록 강제한다는 뜻을 가진다 하는데 요걸 그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권리, 의무라는데 권리는 법의 보호를 받는 거고 의무는 법의 구속을 받는 건데 어떤 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강제력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도덕과 법은 구별된다 이렇게 갑니다. 조금 이따가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자연의 필연 법칙과는 달리 뒤에 가면 나오는데 어쨌든 당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고 요거하고 구별해 봐야 될 게 존재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적 상태를 놓고 그냥 있는 상태를 놓고 보는 것이고 당위의 법칙이라는 것은 있어야 할 상태, 있고 싶은 상태, 현재 있는 상태하고 있어야 할 상태가 반드시 일치할까? 있는 상태하고 있어야 할 상태가 인간 세상에서 절대로 일치할 수 없습니다.
있는 상태하고 뭐 자인 앤 졸렌 뭐 옛날에 뭐 하여튼 그 책이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저게 일치해 버리면 지옥이거나 천당이거나 아마 둘 중에 하나가 될 건데 인간 사회는 어쨌든 이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하겠죠. 경비지도사만 놓고 보면은 지금 경비지도사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는 경비지도사가 아니니까 경비지도사 공부를 하는 이유는 경비지도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있는 상태하고 있어야 할 상태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뭔가를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하고 사회가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법이란 자연의 필연 법칙과는 달리 인간의 사회생활에 관한 규범이며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의 강제성을 띠고 있는 규범이다. 그냥 읽고 넘어가십시오. 그 마인드가 잡혀야 되는 거지 이런 걸 외워가지고 공부를 못합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편안하게 읽고 지나가는 겁니다. 법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잠깐 나오죠. 법은 사회의 목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인간이 준수해야 할 사회 규범이다. 법은 마땅히 그러하여야 한다는 관계를 표시하는 당위 규범이다. 있어야 할 상태, 마땅히 있고 싶은 상태, 있어야 할 상태를 나타내는 당위 규범이다. 법칙을 자연으로 대상하는 자연 법칙과 인간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규범 법칙으로 구분한다면 앞에 자연 법칙은 사실상 그러하다. 사실상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사실상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자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자인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 후자 규범 법칙, 마땅히 그러하여야 한다. 있어야 할 상태, 이걸 당위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있는 상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있어야 할 상태, 이쪽에 마인드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런 거 하지 말고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 버리면 강론 공부, 사법시험 공부가 돼버리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옛날 시험에는 이 사람 이름 물어보는 것도 나오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시대는 약간 지나갔죠. 어쨌든 칸트가 자인과 졸렌을 구별해봤고 그다음에 예링 강제력이 없으면 타지 않는 불과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법규범의 규죠. 법규범은 강제규범이고 뭐 행위규범인과 동시에 재판규범이기도 하다. 그래서 법조문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그냥 극단적으로 합시다.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법조문이 있다는 말은 현실 사계에서 살인하는 행위가 있더라는 거죠. 있는데 요거는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요런 행위하면 처벌한다. 그래서 요런 행위 하지 말라는 측면에서 행위규범으로 작용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요 행위하면은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한다. 재판할 때 너 사람 죽인 거 맞냐? 그래서 재판규범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법원 조직법과 같은 각종의 조직규범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행위규범 쪽에 예를 드는 거, 재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죠. 절도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해놨는데 이 말은 결국에 도둑질 하지 마라 이거죠. 도둑질 했으면은 재판에서 처벌하겠다. 그래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재판에 적용하겠다 됐고, 그다음에 조직규범, 각종의 뭐 조직법, 그 헌법에는 통치구조, 뭐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국회법, 뭐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그러면 법을 알기 위해서 다른 것들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당위규범을 다스리는 것으로서, 당위규범으로서 작용하는 것으로서 가장 강력한 게 법이겠지만 당위규범에 있는 것으로 법만 있는 게 아니고 도덕도 있고 그리고 종교도 있고 또 관습도 있고, 물론 이 관습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또 이런 말 가지고 또 곡해를 하지 마시고, 저 어느 지역에 가면은 뭐 간음을 하면은 뭐지 명예살인, 뭐 돌멩이로 쳐 죽인다든가 그런 관습이 있는 나라도 있다고 듣죠. 우리나라에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에는 그래 하면은 돌멩이 던진 놈이 이제 그 살인죄로 처벌받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법도 똑같으면은 한국 민법 뭐 이렇게 공부할 필요 없죠. 전 세계 민법 이렇게 공부하면 되지. 법도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좀 차이가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링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로마는 전 세계를 3번 통일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기본적으로 그 지역적으로 통일했고, 그러니까 뭐 지역적으로 통일했고, 그 다음에 종교로 통일했고, 그 다음에 법으로 통일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지역적이라는 게 로마는 3번 통일했다라고 할 그 당시에 그 지역은 당연히 유럽, 뭐 지중해 연안 이쪽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양과 동양 했을 때 그 당시 유럽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지구는 그것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양이 발견된 그 이전에도 좀 왔다 갔다 한 기록들이 있긴 하지만, 이거 16세기에 나와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가 연결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전에는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만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법은 로마법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들도 우리 뼛속에 흐르고 있는 저 우리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의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로마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튼 가장 한 거는 법은 강제력이 있고 도덕은 강제력이 없고, 종교는 좀 지역적으로 좀 다르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종교는 강제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관습이 있는데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제력이 있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종교는 종교 규범을 어긴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죠. 관습도 아까 돌로 쳐 죽이는 거, 그 지역에 가면은 강제력이 있다라고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욕을 들을지는 몰라도 뭐 관습을 어겼다고 사형을 처하는 건 아니죠. 어쨌든 도덕은 강제력이 없다. 그래서 도덕은 인간의 내면 상태를 규율하고, 법은 강제력을 행사해서 그 행위의 외부적 부분을 뭐 다스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크게 대비되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법 난 자들은 하는데, 법을 자연법으로 이해하여 법과 도덕을 구별하는 걸 부인하지만, 대부분 법은 실정법자, 법 실정론자, 아까 말했던 한스 켈젠이라는 사람도 법 실정주의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법 체계를 잡았고 또 변형이 일어나고 이런 거죠. 크게 봤을 때 자연법론주의와 실정법론주의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법과 도덕을 구별하는 표를 만들어놨는데, 법은 정의사의 구현이고 도덕은 공동선 구현이다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면은 도덕이 지금과 같은 법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도덕을 어긴다고 해가지고 잡아 패지는 않잖아요. 규율 대상, 법은 인간의 외면성을 규율하고 도덕은 인간의 내면성을 규율한다. 그래서 내면적 양심을 다스린다 이런 이야기하고, 위반하면 법은 강제력이 따르고 뭐 징역이나 금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하고, 물론 벌금을 처할 수도 있고, 나중에 가면 공부하겠지만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게 형벌의 종류로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형, 징역, 금고,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것들은 형벌입니다.
과료하고 과태료는 구별되는 거고, 과태료는 질서 버리고, 이거는 행정부에서 부과하죠. 이거는 사법부에서 하는 거고. 사징금, 상정불구가물, 상정불구가물. 이거는 자격 상실, 이거는 자격 정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입니다. 법과 도덕의 관계, 어떤 그 한번 보시면은 옐리네크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반면에 슈멀러라는 사람은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어느 게 맞냐고, 그런 게 시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빠지면 철학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지금 철학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다음 법과 관습이라는 것은 일정한 관행이 행해짐으로써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그 행위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표를 보시면 법과 관습의 구별을 해놨습니다. 법은 국가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고, 관습은 어떤 지역적인 어떤 생활을 향해서 나오는 거다 이런 거고, 위반을 하면은 법을 위반하면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저런 형벌이 부과될 수 있는 거고, 관습은 어기면은 저 새끼 나쁜 놈 이런 소리 듣는 거죠. 법과 관습과의 관계, 조선 시대를 놓고 보면은 유교가 종교인지 아닌지 그거는 또 철학적인 문제가 되는데, 조선 시대는 도덕적 사회였고 종교적 사회였고 관습적 사회였죠. 물론 대명률에 따른 어떤 경국 대전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들이 다 이것들이 반영된 거였죠. 하여튼 지금 우리는 조선시대 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조선시대 시험을 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시험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별해 볼 수는 있다 이런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법 조문에 들어와 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서로 다 영향을 미치죠. 남자와 여자의 특성은 반드시 확실히 구별되는가? 요새는 더 심하게 구별 안 되죠, 이거. 근데 대충 봤을 때 남자는 애는 못 낳아, 여자는 애는 낳을 수 있어. 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자는 애를 다 낳아? 철학적인 부분으로 안 넘어가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법을 하다 보면은 철학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고, 법대 한 2년까지는 그냥 개똥철학합니다. 그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막걸리 먹어가면서 칸트가 어땠고 헤겔이 어땠고 예링이 어땠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시험 공부는 시험으로 끝내십시오. 내가 옛날 들어가 보면은 사법시험 공부할 때 그때는 한 200명 300명 뽑았는데, 요새하고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죠. 요새는 변호사를 갖다가 2,000명 3,000명 뽑죠, 1년에. 법무사는 1년에 100명 뽑습니다. 100명. 아우, 시험, 옛날 사법시험보다 지금 법무사 시험이 더 어려워요. 아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개똥철학 하지 마시라는 거죠. 법을 하다 보면은 까딱하면 그거 빠집니다. 균형을 가지고 거기에 안 빠지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옛날에 사법시험 할 때 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빠진 거죠. 어찌 보면은 공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책만 보는 거, 책만 보다 보면 시험 합격할 거야. 아니죠. 책만 봐가 시험 합격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하지. 누구나 다 애들한테 열심히 해라 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는가를 아무도 안 가르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게 별로 안 중요해.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이걸 몸소 체험하는데 30년이 걸리죠. 열심히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만 하고 성공하고 열심히만 하면 시험 합격하면은 인생 별 재미없어. 열심히 하는 게 아무나 다 하는데. 열심히 할 준비가 되니까 지금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시고 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어느 시험이든지 준비하시는 분들은 인생에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열심히 안 살면 또 어떡할 건데 열심히 사는 것보다 제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열심히보다 더 중요한 게 제대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거.
그래서 책을 제가 가능하면 많이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본인들도 꼼꼼히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정 안 되면 소리 내서 읽으십시오. 공부는 소리 내서 읽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소리 내서 읽으려면 눈으로 봐야 돼. 읽으려면 머리로 인식을 해야 돼. 읽으면 귀로 들려. 읽으면서 보면은 3번을 공부하는 겁니다. 한 번에. 법과 관습과의 관계 보시고 법과 종교의 관계, 그 종교하고 쪼개 보시면은 법은 뭐 앞에서 계속 이야기다시피 정의사회 구현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종교는 뭐 개인의 안심 인병 현학적인 말로 써놨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그 정도. 어쨌든 법은 행위 중심으로 겉으로 드러난 거 위주로 보는 거죠. 물론 형법에 들어가면 고의범이니 이래가지고 내면 상태까지도 다스려 보려 하는데 그 부분은 철학적인 부분이죠. 어쨌든 행위 중심으로 보는 거고 법은 종교는 하나님은 네 중심을 본다 이러죠. 내면 세상을 갖다가 보는데 그게 뭐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은 권리 의무 독리전의 양변관계입니다. 법 공부를 잘못하면 법대 1학년 새끼 2학년 새끼쯤 되면은 아 내가 법 공부해 보니까 내가 권리가 이런 게 있던데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도 아 내가 권리가 이런 게 있는데 법 공부를 하면은 권리 의식만 싹 드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권리는 딱 동전의 양면처럼 의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법은 권리 본위로 써놨기 때문에 법 공부를 하면 내한테 이런 권리가 있어서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법은 양면적인 걸 규율하고 있는데 종교는 의무만 규율하고 있죠.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 정도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깐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법의 목적을 들어가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바로 물 한 잔 마시고 바로 들어가시다.